자, 그럼 지금부터 동아일보 건강 토크쇼 톡톡 건강과 함께하는 건강 톡톡 건강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유튜브 채널 톡톡 건강 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생방으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먼 길, 경상도에서도 올라오시고 인천에도 올라오시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 준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 톡톡 건강 TV 라이브 방송을 또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세미나에서는 무릎 관절 전문 최고 전문가 우리 명의를 모시고 두 분을 모셨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부터 치료와 관리 방법, 그리고 인공관절 로봇 수술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미나 순서를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은 바로 무릎 관절 인공 분야의 전문가이신 서울 아산병원의 김종민 정형외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대기가 너무 길어서 보기가 아주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기꺼이 와 주셨고요. 주제는 퇴행성 관절염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라이브 강좌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두 번째 시간은요, 인공관절 그리고 로봇 수술 분야 전문가이신 한림대 동탄 성심병원 송시영 교수님을 모시고 인공관절 수술 그리고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아주 최신 치료에 관련해서 라이브 강좌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후에는 우리 두 교수님 모시고 여기 자리에 모셔서 현장 토크쇼를 비롯해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여러분 평소에 궁금했던 걸 저도 답변하고 여러분들도 질문도 또 들어보고 하는 Q&A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많이 또 기다릴 또 시간인데요. 바로 행운권 추첨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운권 추첨에 당첨되신 분들은 오늘 현장에서 직접 전달할 예정인데요. 몸에 좋은 건강기능식품 챙겨드릴 테니까 모든 분들 기대를 안고 행사 마지막까지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원권 안 된 사람은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따로 또 추가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실 서울 아산병원 김정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 아산병원의 김종민입니다. 저는 첫 번째 강의로서 퇴행성 관절염의 모든 것은 제가 생략했는데 저희가 무릎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시간의 흐름을 느끼죠. 그걸 이제 노화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전신에 일어나는 일들이 관절에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관절의 노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연골이 이렇게 마모되는 것이 이게 관절의 노화고 이런 병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어떤 병인가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병입니다. 다른 병들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병이 아니고 연골이 어떻게든 다른 것이 이제 관절염의 종착역이고 그게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여기서 지금 내시경 사진을 보고 계신데 이 왼쪽에 있는 게 정상관절이고 오른쪽이 퇴행성 관절인데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딱 보시면 이제 뼈를 둥글게 코팅하고 있는 저 흰 조직이 연골인데 정상관절은 아주 매끄럽고 무슨 패인 구석이 없고 그렇죠. 마치 우리가 치킨 먹을 때 종종 봤던 건강한 어린 닭의 연골 같은 그런 모습이고 이제 오른쪽은 보면 뼈의 표면을 균일하게 덮고 있어야 될 연골이 군데군데 까져서 닳아서 불규칙하고 거친 표면을 하고 있고 이제 연골판도 찢어져 있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왜 무릎에는 저런 퇴행성 관절염이 다른 관절보다 더 종종 오는가? 한 가지 설명으로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쉽게 좀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건 고관절이고요. 우리 힙 관절. 그리고 아래쪽은 발목 관절인데 이걸 단순하게 모식도를 그려보면
이게 공이 소켓 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고 벽돌이 격자 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처럼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둘 다 이 관절면의 접촉면이 굉장히 넓죠. 넓기도 하고 뼈의 모양이 오목한 곳과 볼록한 곳이 서로 모양이 잘 맞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안정감도 꽤 뛰어난 편입니다. 그런데 무릎 관절을 살펴보면 엑스레이를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면도 좀 그렇지만 옆면을 보면은 약간 충격적인데 보시면 평평한 것 위에 둥근 것이 올라가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뼈의 모양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뼈의 모양이 서로의 모양을 품어주는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접촉 면적이 굉장히 좁고 이게 다리에 있는 관절이니까 체중을 비롯한 온몸의 근육의 힘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좁은 면적에 높은 압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식도로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이죠. 앞에서 봐도 평평한 것과 둥근 것이 만나 있고 옆에서 보면 그것이 더 극대화되어 있는데 이 관절면을 이루고 있는 재질이 무엇이든 간에 마모가 느릴 리가 없는 것이죠. 마모가 빠를 수밖에 없는 형태를 하고 있고 이런 형태를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 우리 몸에는 이제 연골판이라는 조직이 이 빈 공간을 꽉 채워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절염은 이제 연골이 닳는 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연골이 닳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 다른 병변을 동반하지 않고 이런 걸 1차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드물고요. 보통은 아까 보여드렸던 연골판이 찢어지면서 관절염의 진행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훨씬 흔하고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이거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2차성 관절염이지만 사실은 넓은 의미로 보자면 1차성 관절염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연골판이 찢어지는 사건이 퇴행성 관절염의 시작점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모양이 다리도 이렇게 휘어 있고 엑스레이를 보면 뼈랑 뼈가 맞닿는 것이 보이고 내시경으로 본다면 이렇게 많이 다른 관절 연골을 보게 되겠죠. 이제 겉으로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연골이 파괴되면 그 안에서 이제 세포들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세포 안에 있는 굉장히 자극적인 물질들 그런 케미컬 메디에이터들이 연골을 파괴하는 인자들이 분비되고 이러면 또 연골이 더 파괴되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 겪게 되기 때문에 관절염이 시작되면 진행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 그런 병입니다. 관절염의 원인을 그래서 사실은 유전자 레벨에서 결정되는 관절염들도 몇 퍼센트 있는 것 같고 자기가 많이 써서 되는 것도 몇 퍼센트 있는 것 같고 원인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노화에 따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상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생전에 극심한 상태를 겪는 사람이 있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까지 심한 관절염을 겪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10년 전에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좋다 이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화라는 말을 풀어서 쓰면 이런 거죠.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근육도 떨어지고 스트레스의 반응, 관절의 감각 이런 게 다 떨어져서 그래서 쉽게 복구가 되지 않으니까 나쁜 결과들이 쌓여서 이제 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증상이 뭐가 있는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아픈 겁니다. 통증이죠. 그리고 쓸 때 아프고 안 쓰면 안 아픈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누워 있으면 별로 안 아프고 걸으려고 하면 아프고 당연한 건데 이게 병이 심해지고 연골이 너무 많이 닳아버리면 이제 밤에 누워서 잘 때도 아플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말기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주변의 여러 조직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연골 자체는 신경 섬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골에서 통증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이제 흔한 증상이 관절의 붓기, 이제 물이 찬 건데요. 부종이라고도 하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세포들이 깨지면 그 안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물질들이 유리되기 때문에 그 안에 물이 차는 겁니다. 즉 자극적인 물질들이 우리 몸에 노출되면 우리 몸이 하는 일은 물을 만들어내서 걔를 희석시켜서 씻어내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눈에 뭐 소금을 뿌린다던가 또는 뭐
후추를 뿌린다던가 설탕을 뿌린다던가 뭘 뿌리든 관계없이 우리 눈은 즉각적으로 물을 만들어내잖아요. 먼지가 들어갈 때도 그렇고. 왜 우리 눈의 점막에서 물을 만들어내냐면 걔를 씻어내려고 그런 겁니다. 자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관절에 물이 차는 것도 얘가 왜 물을 만들어낸 거냐면 반복적인 세포 파괴로 인한 자극적인 물질들이 자꾸 관절 내부에 이렇게 유리되니까 얘는 자기가 이제 좀 살려면 물을 만들어내서 희석해야 그 효과를 줄일 수 있어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물이 찬 것이 그 자체로 대단히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가 않고요. 물론 물이 차서 관절을 저렇게 빵빵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편할 리는 없죠. 물을 빼면 편해지긴 합니다. 그렇게 내 조직들을 빵빵하게 늘리고 있는 걸 없애니까 편해지기는 하는데 물 찬 것 자체가 이 병의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고 그걸 안 빼면 병이 더 빠르게 진행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절 천자를 치료로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즉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는 일시적인 도움을 주긴 하지만 그게 뭐 병의 진행 과정을 늦추는 중요한 치료거나 좋은 치료거나 하냐면 전혀 그렇지 않고 또 우리 몸에 관절각만큼 절대적인 묵용 공간이 비유에 말하자면 뇌척수강 이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그런데 그러한 관절강을 쉽게 찔러서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번 찔러서 접근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실제로 종종 너무 잦은 주사를 맞거나 관절 천자를 하는 분들이 감염되어서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서 이제 제 병원에 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 차면 빼야 된다. 이거 사실 무의미한 치료에 가깝습니다. 이제 치료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이 휘죠. 이제 한쪽의 연골만 계속 마모가 돼서 무너지니까 다리가 이렇게 많이 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파괴도 더 빨라지고 통증도 더 심해지고 그래서 이쯤 되면 보통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진단은 뭐 환자가 얘기하시는 것을 의사들이 듣는 것이 그래서 병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의사의 신체 검사와 병력 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X선 검사는 가장 유용한 검사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검사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원격 진료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위험한 것인데 이 엑스레이만 보고 이 환자는 어떤 것이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건 합당하지가 않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 엑스레이가 환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어떤 병인지를 확실하게 이렇게 결정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고 MRI는 이렇게 심하게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치료를 결정하게 되고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병은 이해하기 쉬운 병인데 이제 결정은 좀 여러 환자의 경험이 있는 의사가 해야 되는 이유죠. 그래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제 뒤에 이제 송시현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저는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나 인공관절 이전에 비교적 좀 더 간단한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치료의 목적은 당연히 통증을 줄이고 진행을 느리게 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더 기능이 낮도록 하는 겁니다. 연골은 다시 재생될 수 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퇴행성 관절염을 비수술적이든 수술적이든 치료한다는 말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연골은 닳아버리면 다시 재생할 수 없습니다. 닳지 않도록 관리를 할 수는 있어도 이미 마모된 연골을 되살리는 방법은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좀 보면 몇 가지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좋은 걸 해서 내 몸을 좋아지게 만들자라는 말은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고 끌리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현실은 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병에 있어서도 좋은 걸 해서 내 몸을 다시 좋아지게 만들자라는 전략보다는 나쁜 걸 하지 않음으로써 내 몸이 나빠지지 않도록 또는 나빠지는 속도가 최대한 느려지도록 만들자라는 전략은 굉장히 효과가 있고
작은 노력으로도 큰 효과를 종종 거두기도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들이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서서 하는 활동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서 하는 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제 대표적인 게 걷는 거죠. 이제 걷는 걸 많이 하면 관절이 더 빨리 닳게 됩니다. 무릎 관절의 경우에.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던 모식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서서 하는 걷는 활동을 전혀 안 한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사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생활을 위해서 꼭 걸어야만 하는 양도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걸어야 좋아진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많이 걸어본 분들은 병원에서 듣기도 하셨을 거예요. 너무 많이 그동안 짧은 시간에 많이 달았다고. 그래서 걷는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은 좀 찬성할 수 없고요. 저충격 유산소 운동을 권장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심폐기능이 많이 나빠지니까 그래서 수영이라던가 또는 고정식 실내 자전거 같은 충격이 작은 운동을 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체중을 줄인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근력을 강화하는 것은 관절 자체를 좋아지게 하는 데에는 별 효과 없습니다. 그런데 근육이 강해지면 관절을 서포트하고 흔들리지 않게 안정화시키는 구조물이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하는 데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관절의 기능이 좋아지게 되고 또 나중에 오랜 시간이 흘러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결과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치료이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약물 치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통제도 있고 진통소염제도 있는데 아플 때 먹으면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효과는 당연히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데 병을 치료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연골을 좋아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손쉽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요즘 이거 쓰는 의사는 거의 없을 텐데요. 굉장히 강력하고 효과적인 약인데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경우에 쓸 수 있겠고 그것도 짧은 기간 동안 쓸 수 있겠고 웬만하면 쓰지 말아야 될 약이고 현재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 약은 아닙니다. 이게 유명한 약이죠. 엄밀히 말하면 약이 아닙니다. 그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이제 건강기능 보조제 그쪽에 해당하는 것인데 글루코삼이라든가 콘드로이틴이라든가 그게 연골을 이루는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쪽 계열의 약들이 아주 오랫동안 팔리고 있었는데 사실 효과를 검증한 여러 연구에서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경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폰서가 트라이얼을 한 것 이외에 객관적으로 검증했을 때 그런 에비던스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그 치료 집단을 이루는 학회의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점점 내려가서 레코멘데이션 레벨이 낮아지거나 또는 빠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제 주사제 치료가 또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가 이제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먹는 스테로이드와 비슷하게 있는 효과인데 이게 이제 통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조직의 파괴를 오히려 빠르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할 때 한두 번 정도 쓸 수 있겠지만 자주 사용해서는 안 될 주사이고요. 스테로이드 주사 아니고도 최근에 뭐 연골 주사 이것도 하이알루로닉 앳시드라고 부르는 그런 관절액을 이루는 그런 성분으로 만들어진 이런 주사나 뭐 줄기세포 주사도 있고 자가 유래 조직에서 꺼낸 그런 조직들을 증식시켜서 하는 주사들 그 외에 무슨 DNA 주사라든가 이런 주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어떤 주사도 또 다른 주사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검증된 건 없고 대동소이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일시적인 증상 완화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반복적인 주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때도 있어서 너무 자주 시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인공관절 수술 전 주사 치료의 감염 관련성을 연구한 연구가 있어서 좀 잠깐 언급을 들으면 수술하기 전 1년 이내에 주사를 맞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 히알루로닉 애시드의 경우에 1.5배, 스테로이드가 1.2배
주사를 맞지 않았던 환자에 비해서 감염이 더 많이 되더라, 유의하게 많이 되더라라는 연구가 있고, 이런 연구는 20개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주사 치료를 이제 아플 때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곧 또는 몇 년 안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환자분이시라면은 주사제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 감염이 너무 고통스럽고 치료하기도 어렵고 큰 치료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수술할 때 소견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 끔찍한 사진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뼈를 굉장히 많이 망가뜨리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해도 결과가 처음 수술 잘 된 것만큼 좋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환자나 의사나 두려워하는 합병증이라서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잘된 수술의 경우와 비교해서 감염되고 나면 골 조직이 얼마나 많이 녹아서 소실되는지 여실히 보실 수가 있고, 이걸 감염을 없애고 또 없어진 뼈를 무언가로 대체해가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기 뼈가 온전히 남아있는 경우와 비교하면 당연히 결과가 더 좋을 리는 없을 겁니다. 대단히 무서운 합병증이고, 우리가 충분히 주의해도, 아무리 많이 주의해도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초기에 쓸 수 있는 수술적 치료로서 이제 내시경 수술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치료는 병변의 크기가 대단히 작고 다리의 모양이 굉장히 똑바른 이런 제한적인 경우에 이제 효과가 있을 치료이고, 모든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많이 휘고 하지만은 나이가 비교적 젊고 관절염이 한 구획에만 국한되어 있을 때에는 다리를 쭉 펴므로써 비교적 건강한 닳지 않은 구획으로 딛게 만드는 수술을 이제 절골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든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술식은 아니지만, 잘 선정된 환자에게 사용하면 자기 관절을 보존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술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인공관절 하지 않고 절반만 치환하는 인공관절 반치환술이 있겠는데, 이것도 이제 어느 한 곳에만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술식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수술 도구나 또는 이 안에 넣는 임플란트가 그렇게 다양한 옵션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옵션이 다양해져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환자들에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반대편이 이렇게 깨끗해야 되고 다른 부분이 다 이렇게 좋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수술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만한 환자는 예를 들어 저 같으면 1년에 한 두세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흔히 시행되는 수술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말기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수술이죠. 환자들을 심한 환자부터 중간 정도 심해진 환자들까지 모두에게 거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인공관절 전치환술에 사용하는 인공관절의 모습이고, 이 인공관절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관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의 환자들을 이걸로 만족스럽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수술이 되겠고, 이에 대해서는 송시영 교수님께서 뒤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공관절 하면 사실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뭔가를 알려드린다기보다, 이게 워낙 유명한 질환이니까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좀 바로잡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하나도 안 아프게 되는가 이렇게 알고 계시고, 좀 비현실적이면서 환상적인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었어요. 걸을 때의 통증은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걸을 때의 통증은. 하지만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의 통증이라든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통증은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지를 걸을 때 너무 아프고, 평지를 걸을 때 예를 들어 15분, 20분밖에 못 걷겠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 수술이 마치 기적을 체험하는 것 같이 일정하게 좋은 결과를 내주기 때문에 이토록 유명한 수술이 되었고요. 하지만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예를 들면 30분에서 1시간도 걸을 수 있고, 나는 계단 오르내릴 때 주로 아픈데, 이런 분들에게는
성공하고 만족스러운 수술이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엑스레이가 병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은 치료를 결정할 때에는 의사와 상의하시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는 충격적으로 좀 강의를 우리가 보통 상식과 굉장히 반대되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부종 빼지 마라, 걷지 마라, 글루코사민 같은 거 함부로 먹지 마라. 그다음에 주사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저도 재미있게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유익한 강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이제 이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그리고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주제로 우리 또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한림대 동탄 성심병원 송시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준원 교수님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정형외과에서 무릎을 담당하고 있는 송시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강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관절 수술 그리고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공관절 수술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이란 그리고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장점에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좀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마모되고 심하게 변형된 관절을 의료용 합금 그리고 철이죠. 인체에 무해한 철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이 인공관절로 바꾸어주는 수술이고요. 수술의 목적은 안 아픈 거, 첫 번째 안 아픈 거, 두 번째는 기능을 회복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고 계시던 운동이나 여행도 다니고 그런 어떤 직장 복귀 이렇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수술을 받게 되나? 퇴행성 관절염인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김종민 교수님 말씀하신 약물 치료 여러 가지 치료했는데 호전되지 않는 관절염 환자 60세에서 65세 이상 환자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도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나 우리가 과거에 골절이나 이렇게 인대 손상 후에도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그 외상성 관절염이 생기는데 이런 환자들은 60세 이전에도 꽤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인공관절을 수술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인데 언제 수술을 하나요? 그럼 참을 때까지 참아서 끝까지 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수술의 시기는 제가 보면은 환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제한을 초래할 정도의 통증.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은 버스 한 정거장 걸어가기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힘들죠. 그리고 보통은 누워 있어서만 아프면 걸을 때 아파야 되는데 서 있을 때 아파야 되는데 누워 있어도 아프다. 자다가도 아파서 깬다. 그럼 정말 환자분들이 이미 불면증도 생겨져 있고 우울증도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술을 받으시라고 제가 권유드리고 인공관절은 그리고 나이는 일반적으로 65세지만은 그 통증과 변형이 심하다면은 60세 이하에서도 수술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너무 오래 참다가 어떤 적절한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일단은 제가 어떤 분은 보면 한 2년 동안 안 걸었다고 밖에 안 나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근육이 일단 너무 약화가 돼 있어가지고 너무 활동력이 저하되면 수술 후에 회복이 늦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약도 2년 3년 드시다 오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약 때문에 부작용에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너무 수술이 늦어지면은 무릎에 변형이 많이 와서 사실 수술 자체가 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최근에 그래도 수술이 기법이 발달되고 인공관절 제품이 향상되면서 과거보다는 수명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린 이 내용은 최근에 나온 논문에 나온 것들을 제가 한국말로 적어봤는데 15년 이상 괜찮을 확률이 90%, 그리고 20년 이상 사용 괜찮을 확률이 85%, 25년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70살 되신 분이 수술을 했을 때 90살이 됐을 때 그 10명 중에 한 8명이나 9명은 괜찮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면은 그래도 수명이 꽤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고 수명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일단 수술이 잘 됐다. 그러니까 저는 뭐 기존에 수술해서 30년 전에 수술한 분들도 꽤 잘 쓰시고 있는 분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이 잘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 제 환자 중에서도 수술했는데 바로 3개월 만에 노동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수명이 짧아지겠고, 그리고 생활 습관에서 우리가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뭐 쪼그려 앉기라든가 양반다리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수술 후에 수명이 좀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인공관절 로봇 수술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술하기 전에 CT를 찍어서 CT 가지고 3D로 만들어서 그거를 수술하기 전에 이미 어떻게 수술할지를 거의 짜놓고 수술할 때 다시 이 사람은 그 밸런싱을 한 번 더 해서 조금 조절을 한 이후에 로봇 팔로 커팅을 하면서 자른다.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사의 노하우 그리고 로봇의 정확성이 결합된 최첨단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인데 우리나라에서 로봇 수술을 많이 하고 있나요? 이런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8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400개 정도 케이스를 했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24년에 22,000건을 했다. 그러니까 2024년에 우리나라에서 인공관절 수술이 10만 개 정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22% 정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은 얼마나 많이 할까요? 제가 2024년에 미국 인공관절 학회에서 이제 의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데이터인데요. 2018년에는 21%가 미국 의사들이 로봇을 사용했는데 2024년에 63%. 그러니까 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데이터 보고 좀 놀랐는데 그래서 인공관절을 로봇으로 할 때 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먼저 CT를 찍어서 촬영을 하고 수술 전에 어떤 임플란트 사이즈하고 위치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수술하면서 그 인대가 사람마다 딱딱한 사람도 있고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차이가 있어서 그거를 좀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로봇팔로 절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정확도 로봇팔로 해서 좋다, 뭐 통증이 좋다. 저도 사실 로봇 수술을 하기 전에는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피부를 작게 절제하는 게 통증이 정말 적구나.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수술할 때는 저는 보통 로봇으로 하게 되면 10cm 이내로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되는데 피부를 적게 찍고 뼈를 덜 건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피가 덜 나고 회복이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우리가 기존에 장점 중에 하나 이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기존에는
무조건 90도로 잘라서 다리를 일자로 만든 이런 역학적 추계 방법을 수술할 때 사용을 했고, 물론 매우 좋은 방법이고 결과가 좋고 그렇게 해서 다 증명된 방법이지만, 우리가 CT로 사람의 뼈를 찍다 보니까 뼈 모형이 너무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른 거를 다 전부 다 사람을 90도로 자르고 전부 다 일자로 만드느냐? 그것에 관해서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조금 환자들의 원래 뼈 모양을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줘서 좀 더 내추럴, 자연스러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도들이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이 많이 보고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임상 논문 보면은 이런 논문들이 우수하다는 논문들이 최근에 많이 발표가 됐고,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제가 2024년에 어떤 식으로 전통적 방식과 환자의 맞춤형 방식 어떤 식으로 수술하는지를 조사해 보았더니 61%가 이런 방법의 수술을 선호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로봇 수술이 증가하면서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기존과 로봇의 차이, 그럼 수술 전의 차이는, 수술 전에는 기존에는 엑스레이를 찍었죠. 엑스레이를 해서 대략적으로 확인을 했죠. 로봇은 CT를 찍습니다. CT를 찍어서 그거를 3D로 만들어서 프레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술 중에는 기존 방식은 이렇게 뼈에다 구멍을 뚫으면서 가이드를 장착하면서 전기 톱으로 절삭을 했던 반면에, 로봇은 뼈에 구멍을 안 뚫고 그 로봇 팔을 이용해서 그냥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덜 건드리게 되죠. 뼈도 덜 건드리고 연부 조직도 덜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로봇 수술하고 기존 인공관절 로봇 수술이 어떻게 어떤 경우는 로봇 수술을 받아야 되냐?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데, 로봇 수술을 기존에 로봇 수술을 해서만 가능한 수술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골절 수술을 했는데 거기 뼈 안에 금속판이나 금속정이 박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수술할 때는 거기를 구멍을 뚫고 뭐 정을 하나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부위. 그다음 두 번째는 조금 우리가 아까 김정근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치환술이나 이런 수술에서 조금 더 어려운 수술인데, 이런 경우는 로봇을 사용해서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다라고 근데 말씀드리고, 근데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못하는 경우는 이제 재수술, 이제 이런 경우는 못하고요. 그리고 아주 뼈가 막 변형이 심하거나 이런 경우는 로봇이 데이터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로봇 수술에 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72세 여자 환자고 2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엑스레이 보시면 이게 엉덩이 뼈인데요. 엉덩이 뼈가 이렇게 골절이 생겼습니다. 2년 전에 골절이 생겼는데, 그래서 근데 왼쪽 무릎이 너무 아파서 수술을 하려고 해서 정말 여러 병원 다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제 집 안에서만 살짝 붙잡고 걷고 밖에서는 못 나갈 정도의 이제 그러신 분이었는데, 요 골절 수술해 놓은 걸 빼야지 인공관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근데 이분이 뼈가 계속 안 붙어요. 지금 계속 안 붙어서 지금 요런 상태인데, 그래서 요거를 빼야지 수술이 가능해서 뼈가 붙어야 되는데 뼈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술 전에 보시면은 간신히 이렇게 두 손을 벌리고 걸을 수 있는, 넘어지실까봐 이제 그런 상태가 되고, 제가 수술할 때 보면은 십자인대가 다 끊어져서 인대가 이렇게 무릎이 좀 많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많이 걷기도 힘드시고,
그래서 로봇으로 수술하면은 이 금속중을 있는 상태에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은 이제 2개월이 됐는데 굽어지는 걸 아주 잘 구부러지고, 근데 너무 이제 2개월, 그러니까 2년 동안 못 걷다 보니까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걷는 거에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은 그래도 밖에서 하루에 1시간씩 이제 걷는 연습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되셨고, 그리고 요 케이스는 70세 여자 환자고 아주 오래 아파하셨는데, 여기 무릎 안쪽, 내측만 이렇게 관절염이 심하고, 나머지 바깥측은 괜찮으니까 여기 부분적으로, 국소적으로 이렇게 부분 치환술을 하고 나머지는 놔두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수술하고 1개월 만에, 제가 그저께 요 발표 준비하느라고 오셨길래 제가 그냥 외래 보면서 사진 찍어 봤는데 1개월 정도 되셨는데 이렇게 130도 이상 구부러지시고 크게 쩔뚝거림 없이 걸으실 수 있는 요 정도의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봇 인공 관절의 임상 결과는 일단 기존 논문들에서 이미 수술 오차 범위가 상당히 적다. 이제 그런 보고들이 많이 이제 나왔고, 그리고 아무래도 덜 건드리죠. 연부 조직과 뼈를 덜 건드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회복이 빨라진다라는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이런 이론적인 배경도 있지만은 실제로 임상 연구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많은 논문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아픈 것에 관해서 참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근처에 있는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잘 받으시고 수술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봇 수술의 어떤 최신 지경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특히 이제 인상 깊게 이제 환자 맞춤형으로 이제 접근한다. 예전에는 그냥 아무 이제 일반적인 그 기준으로 이렇게 수술을 했다면 지금 그 환자의 어떤 여러 가지 상태나 어떤 각도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수술한다는 게 가장 또 최근 트렌드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게로 우리가 Q&A 타임으로 바로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좀 장례 정리가 좀 필요하니까 조금만 정리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 선생님 아주 그냥 감동적인, 무조건 하지 말라. 네, 여러분 무조건 뭐 하지. 근데 딱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종 때문에 막 붓지 않습니까? 부으면 뽑는 게 의미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그 방치를 해야 되나요? 불편할 텐데 어떻습니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강의 때 질문하지 않으셔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나갔네요. 그러니까 그 부기는 사실 안 좋은 상태인데 많이 걸어서 자꾸 조직들이 파괴되면서 부은 거거든요. 그거 안 뽑고 그냥 방치하시는데,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되고 되도록 안 걷고 이제 서 있지 않으려고 하고 방치하시면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며칠 안에 그 물은 서서히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주사기로 빼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주사기로 빼내서 즉각적인 경감을 경험하신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빨리 편해지고 싶으니까 그걸 원하시는 환자분들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생방송 중이라 핸드폰 소리가 자꾸 들려서 좀 진동을 해주시거나 아예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Q&A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여기다 메모에다 다 저희들 받아서 질문을 받아서 지금 붙여놨는데요. 많기 때문에 남은 댓글로도 답변을 드릴 테니까 나중 유튜브에 지금 한 2분 정도 선정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우영님 50대 분이신데요.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되면 초기에는
치료가 가능한가요? 라는 건데요. 예방이 가능한 병인가요? 또 질문이 많으시네요.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더 안 좋은가요? 운동선수 아들이 있어서 많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조민 교수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운동인지에 따라서 도움이 될지 또는 무리가 될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 달리고 뭐 강하게 달리고 이런 운동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관절염이 좀 더 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되겠죠. 근데 사람마다 갖고 태어난 관절의 강도가 너무 달라서 평생을 그런 운동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천편일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런 강한 운동을 예를 들어 뛰거나 점프하거나 하는 운동을 남들보다 훨씬 많이 반복적으로 해왔다면 확률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 사람이 관절이 약할 거라는 근거가 없는 건강한 젊은이가 그런 운동을 좋아해서 하는데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근거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연골판 손상이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먼저 그 시작되는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경우가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벤트가 이미 생긴 환자라고 하면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될 것이고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하면은 일단 눈여겨 지켜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운동 선수들 중에 무릎 손상이 가장 많은 운동이 어떤 건가요? 그건 말해도 되는 거죠. 네. 축구입니다. 압도적으로 축구이고요. 네. 뭐 그 외에 이제 뛰거나 점프하는 운동, 제 입에 달려 있는 말인데 축구, 농구, 배구가 가장 많이 다치는 운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두 번째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까운 팔이 쭉 붙는 걸로. 자, 무릎 관절염 사기인데요. 이게 말기인가 봐요. 사기인데 꼭 인공 관절 수술밖에 없는지, 수술하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현재는 수영만 하고 있습니다. 60대 손영묵 님입니다. 아마 남자분 같은데요. 우리 송시영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우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관절염이 있다 그래서 바로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 그 보존적 치료를 다 하고 관절염이 사기돼도 보존적 치료에 잘 반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해보시고 근데 그래도 이 증상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상생활에 장애를 받는 버스 한 정거장 정도 걸어갈 때 힘들다 그리고 누워있을 때도 아프다.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은 한번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시고 뭐 수술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좀 안 돼서 하는 건데 가까운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누워서 있어도 힘들면 진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고통이 심하면 네, 그걸 끝까지 참는 분도 계신가 봐요. 네. 그러면서 이게 사실 무릎만의 질병은 아니고 이제 무릎이 아프다 보면은 이제 활동량이 떨어지면은 내과적인 질환. 그러니까 결국에 뭐 당뇨가 심해진다든가 고혈압이 많이 생기시고 그 당뇨도 상당히 심해져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와 같이 여행 가자. 근데 못 가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도 우울감이 많이 생겨서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기고 이렇게 계속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결국은 저는 수술하게 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너무 이렇게 또 강연 중심으로 또 되니까 우리 또 재밌게 또 OX 퀴즈 중심으로 한번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맞으면 그냥 O라고 한번 마음속으로 해주시고 틀리면 X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 관절 수술이 있었죠. 네. 자, 인공 관절 수술은
유서 깊은 전통적인 인공관절 수술 방식이 있고 또 정밀성과 안전성이 보완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네, 오라고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왜 온지에 대해서 한번 또 김종인 선생님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 교수님 답변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수술이 있느냐라는 말로 저는 받아들였고, 분명히 두 가지 종류의 수술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좋은 것은 아닌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이제 어떤 환자에게는 이제 어느 방법, A라는 방법이 더 장점이 많고, 또 어떤 환자에게는 심지어 B라는 방법으로는 A라는 방법을 할 수 없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두 가지의 트렌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또 많이 하시는 우리 송시영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 기존에 있는 방법은 너무 우리 정말 스탠더드. 그러니까 지금도 골드 스탠더드죠. 그러니까 매우 좋고 이미 좋다고 다 증명이 됐고, 정말 정형외과 무릎 수술 중에서 가장 좋은 수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로봇은 제가 로봇을 사용하면서 더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이 프레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수술할 때 조금 잘못이라기보다는 조금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그게 너무나 안전하게 저는 진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20년 전에는 자동차를 사면은 아무런 자동차만 있었거든요.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근데 지금 자동차를 저도 몇 달 전에 한번 사보니까 너무 좋아요. 뭐 내비게이션도 있고 자동 주행 기능도 따라가고 막. 그러니까 로봇을 딱 켜놓고 하면은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자동차로도 얼마든지 잘 왔다 갔다 하죠. 제가 병원에 얼마든지 잘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아주 드물게 제가 내비게이션을 딱 켜면은 그 길 가지 마라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사고가 나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조금 해서 제가 좀 안정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정민 교수님, 본인이 아니면 부모님이 만약에 인공관절 수술한다, 그러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어느 방법이든 그 방법에 익숙한 적절한 술자가 수술한다면 어느 방법이든 큰 관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시 그 환자의 무릎 정렬이 다소 맞지 않더라도 수술 후 통증이나 회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다 같이 맞으면 O, 틀리면 X 부탁드립니다. 맞아야 되는데 다 같이 생각하셨죠? 하나, 둘, 셋. 제가 절 바라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정인 교수님 순서대로 한번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송 교수님께서 더 자세히 답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수술을 시작할 때 이제 수술을 마칠 때 뭘 얻어야 되겠다는 목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정렬은 그 중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중요한 목표가 된 이유는 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지 단기적인 결과뿐만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장기적인 결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술자마다 어느 정렬을 가장 이상적인 정렬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에 있어서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은 저희 지금 학회나 심포지움에서도 가장 뜨거운 부분인데 그게 아주 큰 차이가 아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말씀드릴 만한 것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근데 자기가 목표로 하는 정렬을 얻는 것은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이고 결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송시영 교수님도 부탁드립니다. 그 무릎의 정렬은 지금 김종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공관절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부위고요. 이게 내가 정렬의 타겟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것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아주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렬이 뭐 한 2mm 이상 틀어지게 되면은 사실 수술이 좀 어떻게 보면은 길게, 그러니까 뭐 1, 2년은 크게 환자분이 못 느낄 수도 있지만은 이게 서바이벌 생존하는 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요즘에 로봇으로 수술을 하다 보면은 기존에도 물론 정렬이 잘 맞았다고 생각하지만은 로봇으로 했을 때 제가 원하는 타겟이 더 거의 확실하게 제가 정렬이 엑스를 보면은 제가 보면서 제가 좀 약간 더 만족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봇 수술과 그냥 수술이 어떤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저의 그 선호도는 요즘 그래서 로봇 수술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참 모시기 힘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무릎이 상당히 걱정되신 분도 많을 텐데 약간 아프시고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청중에 한 두 분 정도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번쩍 손 들어 주십시오. 아, 네. 아유, 깜짝이야. 우리 마이크 좀 말로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제가 오른쪽에 무릎 수술을 한 지가 한 3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했는데 누워있고 잠잘 때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걸을 때 되면 꼭 이렇게 한 번 통증이 와요. 그 통증이 좀 좋아지고 나쁘지도 않고 계속 그냥 이렇게 걸을 때마다 아프니까 걸으려니 하고 좀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이거 답변 누가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대정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네, 송시현 선생님. 네,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먼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관절을 하면 어떻게 보면은 뼈를 이렇게 자르면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인대도 약간 자르면서 늘리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수술하고 2달은 어느 정도 꽤 아플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2달, 한 4개월까지는 어느 정도 아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환자분께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환자분이 저는 한 수술하고 1달째 2달째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그렇게 들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아무래도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께서 좀 많이 걷거나 운동을 많이 해라라고 해서 또 한두 달 전보다는 좀 더 많이 지금 현재 걷거나 다른 운동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술하고 3개월 때 어느 정도 아픈 거는 그렇게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고, 환자분이 제 의견으로는 4개월, 5개월, 6개월 되면서 점점 덜 아파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인공관절이 하나도 안 아프게 되는 수술은 아니고요. 기존에 아팠던 것에 비해서 저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은 한 10에서 20% 정도는 아프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은 제가 봤을 때 3개월 되셨으면 아직 다 좋아진 상태는 아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왕키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자, 마지막으로 딱 한 분만 또 질문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무릎 주사를 1년에 2번을 정형외과에서 맞으라고 해가지고 한 번 맞으러 가면 주에 한 번에서 5주를 맞으면은 정형외과에서 얘기가 무릎에 평생 이상이 없다. 해가지고 지금 무릎 주사를 1년에 2번, 한 번 맞을 때마다 5회를 맞고 있는데 그게 괜찮은 거죠? 지금 환자분은 아니 지금 괜찮으신가요? 맞고 난 다음? 아니 그거는 지금 뭐 본인이요. 예, 본인이 내가 맞고 있는 건데 괜찮아요? 맞고 난. 1년 됐는데 뭐 지금 그렇게 크게 아프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럼 질문의 요지가 뭔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릎이 아파서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해서 찍었더니 네네. 거기서 주사를 과잉 치료가 아닌지 하는 의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김정민 교수님이 아마 아주 경쾌하게 답변을 주실 겁니다. 주사 맞기 전보다 좋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애초에 별로 아프지 않으셨나요? 조금 아파서 갔는데 네. 엑스레이를 결과를 보더니만 이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둘째로 치고 환자분께서 주사 맞기 전보다 지금이 더 낫다고 느끼시나요? 그냥 저랑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뭘 했는데 하기 전하고 비슷하면 그게 꼭 해야 되는 것이었는지는 전 잘 이렇게 수긍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주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강의 중에 잠깐 했는데 그거는 조만간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라면 하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주사가 증상의 완화를 이렇게 단기적으로 갖고 오는 것 이외에 예를 들어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다거나 관절을 좋아지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거나 하지 않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서 만약 환자분이 애초에 주사 맞기 전에도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으셨다면 뭔가를 바라고 주사를 맞으실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엑스레이도 보고 환자분과 더 오랜 시간 대화를 했을 그 선생님이 이유가 있어서 판단을 했겠죠. 네. 네. 아무튼 잘 해결됐나요? 네,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막연하게 듣기만 했던 우리 로봇 관절 수술과 여러 가지 또 관절의 관리에 대한 오해하신 실을 풀어봤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퇴행성 관절염 등 또 관절 질환으로 치료를 또 고려하고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교수님 두 분께서 이제 아쉬우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과 또 추가로 하나 더 한다면 좀 평소에 좀 무릎 관리를 위해서 전문가로서 나만의 비법 이거 하나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성시영 교수님.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나만의 비법을. 네. 일단 제가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신 참가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게 제가 혹시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무릎이 아프면은 저는 이제 무릎 자체 질병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주변에 무릎 전문의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잘 찾아서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받으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덜 아프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법은 없나요? 네네. 제가 말씀드릴 비법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본인에게 맞는 그 치료 방법을 잘 찾기 위해서 아파도 그냥 약만 먹지 마시고 주변에 무릎, 슬관절 하시는 전문의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희 비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 김종민 선생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동소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예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심한 사람인 경우입니다. 수술은 이제 해야 되는데 무섭거나 두려워서 이제 선택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필요한 사람, 이 수술이 지금 저희가 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수술 자체의 성적을 좋아지게 하는 데에는
수술 술기의 발달도 있지만 수술 전후에 어떤 식으로 약을 쓰고 어떤 레지멘을 사용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걸쳐서 팀 전체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상상 이상으로 많이 이루어져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환자라면 두려움 때문에 수술을 멀리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법은 내 무릎이 이제 건강한 무릎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생각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면 되십니다. 근데 지금 뭔가가 어느 조직이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들으시면 그때부터는 전문가와 잘 상의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특별한 비법이 없었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함부로 뭐 이렇게 좋다고 그냥 기가 또 가벼운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꼭 전문의와 상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기다리던 회원권 추첨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두 분이 또 추첨을 해 주시면 한 분씩 이렇게 꺼내서 추첨해 주면 우리 또 관객들에게, 청중들에게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요, 아주 좋은 비싼 겁니다. 그 면역력 증진에 좋은 해모힘과 루테인, 오메가3, 밀크 시슬이 세트로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 위슬로우입니다. 네, 하나씩만 뽑아주세요. 네, 저도 뽑을까요? 뽑을 수 있나요? 네. 우리 다음에 2회째 우리 멀리 오신 분들 뭐 아까 좀 뭐 챙겨줘야 되는데 꼭 좀 네. 인천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인천에서 오신 분 몇 분이세요? 저 혼자인데요. 번호가요? 56번. 땡. 죄송합니다. 자, 그럼 우리 교수님부터 먼저 번호를 알려주세요. 네. 짬뽕. 네, 19번. 19번. 네. 그 다음에 53번입니다. 80번대 84번. 와, 축하드립니다. 네, 목소리만 크신 줄 알았더니 운도 따르셨군요. 네,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2회째 오시면 꼭 그 1회 때 오셨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좀 선물 좀 더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는 이벤트도 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운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셔도 속상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선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동아일보와 톡톡건강TV에서 참여자 모두 분께 관절건강식품 관절 5만보라는 제품을 준비했으니까 꼭 그 가실 때 퇴장하시면서 회원권 번호표를 꼭 직원에게 보여주시면 사은품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생하셨습니다. 박수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